띄워 넣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출제자는 원래 그냥 3문단, 4문단, 5문단만 지문으로 쓰고 싶어 했을 거야. 근데 이 당시에 기조가 지문이 길었어야 됐거든. 그래서 1문단이랑 5문단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1문단에서 문제 하나, 5문단에서 문제 하나를 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어지는 흐름 자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어지는 흐름 자체는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거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된대요. 그 정책 수단에는 이런저런 특성들이 있답니다. 근데 목표가 어떻게 생겨?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도훈아, 저거 좀 꺼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이제 경제 현상에서 알아보자라고 해서 오버슈팅을 준 겁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오버슈팅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환율인데,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이 지문 이야기는 지금 아니에요. 환율 같은 경우는 출제자 입장에서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만능 열쇠 같은 거야. 내기만 하면 틀려. 그래서 또 내, 또 내, 또 내. 계속 내는데 계속 틀려. 그래서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 환율 지문이 아니었는데도 환율 이야기를 갖다 이어 붙여서 냈어. 그리고 그거 굉장히 많이 틀렸어. 환율 개념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갑시다. 생각보다 좀 길어요. 녹화되고 있지? 환율은 여기 써져 있는 정의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대로 외우되 이해는 나랑 같이 할 거예요. 환율은 뭐라고 써져 있지? 타국 화폐니 외국 통화, 자국 통화. 자, 환율은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서 모른다 이거야. 이런 경제적 개념들은 무조건 숫자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1달러가 1,000원입니다. 외국 통화는 뭐죠? 1달러지. 그치? 자국 통화는 뭐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니까 1,000원이야. 지금의 환율은 1,000원이야. 지금의 환율은 1,000원이야. 환율이 올랐습니다. 뭐가 오른 거지? 왼쪽 오른쪽? 뭐가 올라가야 돼? 방금 말했잖아. 지금의 환율은 1,000원이라고.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1,000원이 올라가는 거야. 얘가 1,5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환율이 오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환율이 오를 경우에 상대적으로 외국 통화 가치가 올라간 걸까 내려간 걸까? 1달러가 얼마에서 얼마 됐어? 1,000원에서 1,500원 됐지. 그럼 가치가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1달러의 가치는? 1달러 돈 주고 살려면 원래 1,000원 주고 샀어야 됐는데 이제 1,500원이나 줘야 되잖아. 1달러의 가치는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국 통화 가치는 내려갔겠지. 상대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는 내려갑니다. 얘가 내렸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내려가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말들을 계속 바꾸는데 또 무슨 말을 여기다 붙일 수 있냐면은 외국 통화 가치,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말은 평가절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평가절상. 평가가 그냥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평가 절하됐다고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외국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자국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내려갔다. 자국 통화가 평가 절하됐다. 외국 통화가 평가 절상됐다. 환율이 올라갔다. 1달러가 1,000원에서 1,500원이 됐다. 방금 이야기한 모든 것을 아무 데나 다 그냥 바꿔서 끼워 넣어도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환율을 기반으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했으니까 여전히 미국이랑 한국이 서로 무역을 하고 있고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할게요. 서로 무역을 하니까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할 겁니다. 환율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 원래 미국이 파는 1달러짜리 물건을 1,000원만 주면 됐었거든? 근데 환율이 올랐어. 미국은 여전히 1달러에 팔고 싶겠지? 낮출 생각 없어. 근데 우리는 1,500원 줘야 돼. 사고 싶어, 사기 싫어? 사기 싫잖아. 그치?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은 떨어져요. 환율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합시다. 수입량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수입하기 싫으니까 당연히 미국도 수출 못하겠지? 이 둘은 똑같은 거예요. 두 나라의 교역 상태에서 미국은 수출 못합니다. 계속 1달러만 주면 되는데 왜 못해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비싸졌어요. 우리 환율상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화폐 가치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한테 여전히 1달러만 주시면 돼요. 1달러만 주면 미국은 그럼 그냥 뭐 주세요 하겠지.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그치? 1,000원에서 1,500원 올랐잖아. 그래서 그냥 돈만 1달러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수출량은 안 바뀌겠지만 요 사이에 어떤 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조금 싸게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사주세요. 할 수 있지. 수출량이 늘고 마찬가지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입량 역시 늘어납니다. 이게 미국 화폐, 미국 통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올랐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나라가 이걸 바탕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힘이 약한데 개발도상국의 화폐 가치는 어때? 되게 낮지. 그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싼 값에 수출하고 싼 값에 밖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우리가 이제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외화벌이를 당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다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수출을 계속 늘리고 그럼 당연히 수입은 줄어들겠죠.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 나라의 재정에는 이제 대내적인 입장과 대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대내적인 경제 상황과 대외적인 경제 상황. 이게 이제 무역이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폐쇄 경제라고 합니다. 요거를 개방 경제라고 합니다. 폐쇄 경제는 우리나라 내부의 상황만 신경 쓰면 돼요. 개방 경제는 다른 나라와의 상호 관계도 신경 써야 돼. 뭐가 더 어려워? 뭐가 더 어렵겠어? 여기에서 플러스 된 게 요거야. 뭐가 더 어렵겠어? 당연히 개방 경제가 어렵겠지. 그치? 그래서 개방 경제 문제 내는 걸 좋아합니다.
얘도 개방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폐쇄경제 안에서는 우리 뭐 흔히 몇 번 만났던 개념들이 있어요. GDP, 총수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얘들 설명은 지금은 너무 커지니까 하지 않기로 하고, 한 국가 내에서의 경제적인 측면들을 보는 것에 더해서 대외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추가로 둡니다. 수출과 수입을 금액으로 설정을 해서 이 차이를 산정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빼면은 보통 순이라는 글자를 붙이거든. 순수출이라고 하는데 다 봤던 단어들일 거야. 그래 안 그래? 아니야? 어디선가 봤었지? 그리고 이 순수출을 다른 말로는 경상수지라 그럽니다. 수출이 더 큰 게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거예요. 왜? 물건은 나가지만 돈을 벌어오니까. 그래서 이 경상수지가 수출이 더 크고 순수출이 양수일 때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싶어해요. 요게 이제 환율부터 이어지는 무역 관계 그리고 거시경제적 상황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개괄 같은 건데, 작년 수능 문제 역시도 여기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이 무역 관계는 반드시 두 나라가 등장하거든. 반드시 두 나라가 등장해. 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내가지고 하나를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삼국이 무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환율 지문은 아니었다. 각 나라들의 협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환율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각 나라의 협약이 주된 내용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을 알면은 지문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왔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나왔냐? 환율이 미국이 기준이야. 1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한국의 환율이 50%가 올랐다. 퍼센트로 준 거야. 그리고 일본은 30%가 올랐다. 이 경우에 한국과 일본의 무역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물어본 거야. 어떻게 될까? 얘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녀석이 뭐죠?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많이 낮아진 녀석이 뭐지? 한국이지. 그래서 얘를 지우고 그냥 여기다가 일본 넣으면은 똑같이 되는 거야.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꽉꽉 담아놔야 돼요. 이제 지문 이야기 할게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 지문 이야기랑 연결이 돼. 자, 그래서 이 문단 보면은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환율과 관련됐답니다. 외국 통화, 저국 통화 이야기했고요. 쭉 내려가서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아진대.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진대. 근데 단기적으로는 괴리돼서 움직인대. 만약에 이렇게 괴리돼서 움직일 경우에 변동폭이 어찌됐건 간에 되게 크게 나타난다는데 요거를 이제 대응이 힘들다라는 말을 하거든. 그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 오버슈팅은 요인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물가 경직성,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이게 촉발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가 경직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문단 시작해 보면 물가 경직성에 대한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상정을 해두고 장기와 단기 상황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알아보자. 장기 상황이 있고요. 단기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물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충격이 발생하면은 뭐 물가나 환율은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건 물가나 환율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가 다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어떻게 움직여? 경제 파동,
그릴 수 있는 사람?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이제 0으로 두고 여기가 이제 경제 상승기, 이렇게 이제 침체기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게 아닙니다. 실제 경제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원점으로밖에 계속 돌아가는 거 회귀하는 거잖아. 실제 경제는 이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그림을 조금 위로 기울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 파동은 가지고 있지만 경제는 성장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그려질까?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것도 지문이 하나 있었고 이런 것도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다음번엔 뭐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물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에요. 단기에는 경직적이고 장기에는 신축적이래. 근데 단기에 왜 경직적일까? 물가 경직성이 주된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중요할 텐데 단기에 왜 경직적일까? 이거는 우리가 뭐 물가가 뭐야? 물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냥 물건 가격이요라고 하면 되거든. 물건 가격이요라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 사회에서 쓰는 물가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정의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소비 품목 몇백 개를 모아가지고 걔들의 평균 가격의 변동을 물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우리는 물건 가격이라고 합시다. 물건 가격은 왜 경직적일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공장에서 과자를 100만 개를 뽑아냈다고 쳐보자. 100만 개를 만들어냈어. 근데 소비자 가격이 다 1,000원이 적혀 있는 거야. 10만 개는 팔았고 90만 개가 남아있어. 그러면은 내일부터 가격을 좀 올리고 싶네? 저 일단 1,000원이 써진 상품이 90만 개가 있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이거 내일부터 1,500원에 사주세요 하면 너라면 사겠어? 안 사. 사기 싫어. 그런 겁니다. 뭔가 정해져 있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90만 개가 다 팔리고 나면은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장기에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당연히 장기에서도 신축적이고 단기에서도 신축적이라는 말이겠죠? 환율은 장기에도 신축 그리고 단기에도 신축이니까 요 상황 때문에 뭐가 벌어진다.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이 되는데 이 구매력 평가설 이야기도 여기서 이제 자세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대학 가면은 이 구매력 평가설만 가지고 시간 단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제학 입문 과정에서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은 구매의 힘이야. 이 돈으로 내가 뭘 얼마나 살 수 있나. 그게 구매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환율도 생각을 해야겠지. 환율, 국가 간의 관계에서의 구매력은 환율에 의해서 좌우될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내면 이를 균형 환율로 장기의 환율을 균형 환율로 이야기하기로 해요. 얘를 자국 물가 수준을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건데 이 단어만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추가해야 되냐면은 자국 화폐 기준 자국 물가 수준 그리고 여기는 외국 화폐 기준 외국 물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요게 이해가 돼요. 1달러는 그대로인데 우리 물건값만 1,500원이 됐다면 환율은 증가하는 거지.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요 어구를 찾아냈으면은 27번 답이 바로 나왔을 겁니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진대요. 볼까요? 국내 통화량이 장기의 상황에서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에 환율이 상승한대요.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요 사이에 요 공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 물가,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 커지잖아. 이 세상에 10,000원밖에 없어? 살 수 있는 건 분필 하나야? 얼마? 10,000원. 근데 갑자기 돈을 2배로 늘렸어. 근데 분필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돈은 20,000원 있어. 이 분필 가격은 20,000원이 될 거야. 그렇게 올라가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균형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균형 환율이라는 말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얘는 적정한 거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그래서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만큼 오를만하다 인 겁니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실질 통화량은 실질 통화량 아래다 적을까? 여기다 적자. 얘는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녀석인데, 통화량도 올랐고 그만큼 물가도 올랐으니까 실질 통화량, 실제로 물가와 비례했을 때, 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의 통화량은 과연 변했겠는가? 안 변했지. 그러면 얘는 그냥 정상적인 거야. 우리 국내 상황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적절하게 그냥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서 얘가 올랐다 이거지. 근데 얘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통화량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만드는 거거든. 정부가 만드는 건데 가장 간단하게는 돈을 찍어내는 거죠.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지. 돈을 무한히 찍어내게 되면 물건 가격은 무한히 솟게 된단 말이야. 그 예시가 이제 현대에 있죠. 베네수엘라. 옛날에는 동독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동독 예시를 들었는데 요즘엔 베네수엘라를 든단 말이야. 베네수엘라에서는 돈을 트럭에 싣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면은 돈을 안 받고 그냥 기름 넣어주고 가쇼 해. 칫솔이나 하나 주고. 그 정도로 화폐가 쓰레기란 말이지. 돈을 얼마나 찍어놨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얘 전부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돼.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돈은 함부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찍어내야 돼요. 이제 단기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건전한 거야. 건전한 상황인 거다. 단기를 보자. 단기에 되게 재밌는 것은 이 단기에서도 출발을 통화량 증가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의 1번 선지 시작을 통화량 증가 유지로 잡은 거야. 일부러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단기에서도 통화량이 증가를 하는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대요. 요거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해도 되죠. 물가가 경직적이고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 건데, 실질 통화량은 뭐라고? 물가와 비교해서 통화량이 건전한 수준으로 늘어났는가를 보는 거라고. 근데 물가 오른 거에 비해서 통화량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치?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 실질 통화량은 증가를 해서, 그렇다면 통화의 공급이 이제 늘어난 거야. 공급 자체가 늘어난 거야. 통화의 공급 자체가 늘어나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통화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폐의
가격이라고 치는데 화폐의 가격, 통화의 가격은 금리라고 해요. 얘를 예금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수요곡선이랑 공업공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릴 필요는 없었지만은 지금 실질 통화량이 증가를 해서 공급 자체가 요거죠. 공급 자체가 엄청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어요. 통화량이 여기에서 여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여기 이제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사실 금리 0.1% 하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1조 원, 10조 원을 굴리는 거대 자본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시장 이자만 먹고 빠지려고 하는 거거든. 1조를 굴렸을 경우에 1%는 100억이지. 0.1%만 오르면은 10억이 왔다 갔다 해. 10억은 회사원 200명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 내 손안에 살면서 10억이라는 현금이 그대로 있을 자산, 내가 뭐 아파트가 있다, 땅이 있다, 뭐 물려받은 땅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손 위에 10억이 있을 확률이 얼마 될 것 같니?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아니었어? 그래서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이해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대 자본이라는 말을 추가를 해서 투자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다라고 할게요. 거대 자본을 기준으로. 투자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하면 짧게 뭐 6개월, 1년 넣고 돈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돈이 유출이 됩니다. 더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돈을 안 넣겠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읽고 있었나?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한대요.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그냥 그대로 일단 써볼게요. 여기에서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요 이야기랑 환율 상승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제는 알죠? 몰라서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신 차려! 자국 통화 가치가 돈이 유출이 많이 되고 유입이 적게 되면은 자국 통화 가치가 내려간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돈을 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돈을 뭘로 넣겠어? 우리나라 돈으로 넣겠어? 아니겠지. 외국 돈을 가져와서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외국 돈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교환을 한다고 해보자. 우리 돈을 줌으로써 혹은 이 외국 돈에 대해서 우리 돈을 기준으로 이자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건데 그 유인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더 많이 줘야 사실은 그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더 조금밖에 못 준다면서 계속 상황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점점 내려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자국 통화 가치가 내려가고 이것도 뭐 그래프 그려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생략을 하고 그냥 갑시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둘 다 통화량 증가하고 환율 증가로 끝나요. 그런데 얘는 장기의 상황이었고 얘는
단기에 예상 못한 상황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정상이야. 근데 얘는 비정상이야. 근데 단기 상황에서도 장기에 대한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에 환율 상승분까지도 합산이 돼가지고 엄청 환율이 너무 크게 올라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쐈다라고 해서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슈팅의 정도랑 지속성은 당연히 원인이 물가의 경직성, 단기 경직성 때문이었으니까 경직성이 얼마나 크냐 적냐에 따라서 오버슈팅의 정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물가가 요게 이제 원인이었던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원래는 물가가 따라가야 되는데 얘는 물가가 못 따라가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시키는 게 첫 단추였단 말이야.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실질 통화량은 예상했던 수준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전부 다 화살표 역방향으로 전부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빨간색 글씨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랑 실질 통화량이랑 환율에 대한 3점짜리 문제를 볼 텐데 보시면은 근데 사실 기업 오른쪽에 바로 증가 있고 니은 오른쪽에 하락 있고 디귿 오른쪽에 상승이 있어요. 그래서 하락하는 녀석은 하나뿐이니까 A가 금리입니다. 그쵸? A가 금리인데 금리는 니은이니까 니은에 A 하면은 2번이랑 4번으로 좁혀져요. 그런데 B랑 C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올라갔다가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아. 하나는 올라갔다가 원상태로 돌아가. 환율이랑 실질 통화량 중에서 어떤 녀석이냐를 봐야 되죠.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A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라고 했어요. 원래 수준대로 돌아왔다. 원래 수준대로 돌아왔다는 말에는 애초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요걸 이해를 하시면은 장기에서는 변하지 않는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장기의 환율은 균형 환율 수준으로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가 환율이고 C가 실질 통화량입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29번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환율 이야기 했을 때랑 좀 비슷한 거였는데 29번은 A국에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발생을 해서 이 유출이 B국으로 되는 상황에서 얘네 이 변수들을 어떻게 만져야 유출이 늘어나겠는가, 뭐 줄어들겠는가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얘도 친절하게 답을 1번으로 줬어요. 이 보기를 안 읽는 이유는 그냥 요거로 끝이기 때문이야. 보기를 요약하면 그냥 이겁니다. 이거와 요 녀석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래서 A국의 환율이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B국에서도 똑같이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될 거야. B국에 돈을 넣을 유인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A국에서 돈을 빼갈 유인도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버슈팅 정도가 작아진다가 답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질문을 할게요. 나머지
어려웠던 선지 있으면은 좀 이따가 다 끝나고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서 해설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